사람에게 휘둘리지 않고 현명하게 세상을 사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에 따라 삶의 행복도가 달라집니다. 불편하고 불필요한 인간관계는 억지로 끌어안고 있지 말아야 합니다. 이쯤 살고 보니 어떤 사람들을 내 주변에 두지 말아야 하는지가 조금은 보입니다. 특히 호의를 권리로 아는 사람들은 상대방의 배려심을 악의적으로 이용하면서 하나를 받으면 둘을 바라고 아홉을 받으면 열을 바랍니다. 상대방의 호의에 감사할 줄 모르고 바라기만 하는 전형적인 나쁜 사람들입니다. 인간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즉, 모든 것은 관계에서 시작되는 법입니다. 그러나 나보다 나을 것이 없고 내게 알맞은 벗이 없을 땐 차라리 혼자 선한 생활을 하는 편이 낫습니다. 그 사람이 설령 가족이라도 오래된 친구라도 관계를 정리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지혜는 나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사람을 알아보는 방법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셔서 여러분은 어리석은 사람의 길동무가 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지갑을 안 들고 다니는 사람은 피하라. 인간관계에서는 여러 사람이 있지만 만났을 때 처음 내뱉는 말이 나 돈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만약 정말 형편이 좋지 않다면 그런 것은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그들을 살펴보면 평소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은 모두 누리고 삶을 즐기면서도 유독 사람을 만날 때만 되면 돈이 없다 말하고 밥을 얻어먹거나 무언가 부탁을 한다면 그 인간관계는 오래 갈 수 없으니 일찌감치 정리하는 것이 이롭다. 인간관계에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잘해야만 그 관계가 오래 유지될 수 있음에도 상대방은 나를 이용하려 하고 있으니 결코 좋은 인간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다. 남을 존중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존중하는 사람은 없는 것만 못한 법이다. 두 번째, 자기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은 피하라. 인간관계에서 자주 만나거나 연락을 하고 친하지 않는 사이인데 어쩌다 연락이 오면 서로 안부도 묻지 않고 자신의 요구만 말하는 사람이 있다. 평소에는 연락이 없다가도 자기가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은 친구라고 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즉시 손절하는 것이 이롭다. 부탁을 들어준다는 것은 나의 재산이나 시간을 써서 남에게 이득을 주는 행동이므로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주 접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이러한 부탁을 하는 사람은 굉장히 뻔뻔하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더 이상 이용당하지 말고 과감하게 잘라내라. 세 번째, 종교나 정치적 신념을 강요하는 사람은 피하라. 사람은 모두가 같을 수는 없다. 결국 사람 간의 관계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다른 사이에서 관계의 가치를 얻어가는 것이다. 따라서 크게 아무리 자신에게 좋다 한들 남에게 강요해서는 안 되는 법이지만 그 중에서도 종교나 정치적인 신념은 결코 강요해서는 안 된다. 이런 사람을 계속 만나는 것은 매우 피곤한 일이고 실제로도 인간관계에서 신념으로 인해 다툼이 일어나고 주먹다짐으로 번지기까지 한다. 이런 사람들을 맞춰주기 위해서는 내 신념을 속이던지 신념을 포기해야만 한다. 이런 사람과 의미 없이 논쟁하지 마라. 현명한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상대방 진심을 짓밟는 의미 없는 논쟁은 하지 않는다. 그게 어떤 주제가 됐든지 간에 논쟁이 시작되면 서로는 원래 성격보다 자기 관점을 더 세게 고집하기 십상이다. 사실 이러한 논쟁은 아무런 의미도 없고 필요도 없다. 논쟁에서 졌다면 그저 할 말이 없다. 한편 상대방을 철저히 눌러 이겼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것은 일시적으로 승리를 거둔 것일 뿐. 그 승리의 쾌감은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 이뿐만 아니라 가장 큰 문제점은 논쟁에서의 승리를 상대방의 자존심을 짓밟은 대가로 얻었다는 것이다. 남의 체면을 깎아 얻은 승리 때문에
상대로부터 원한을 사서 언젠가 큰 화를 당할지도 모르는 일이다. 네 번째, 만났을 때 괴로운 친구는 피하라. 우리 인간관계에서는 친구와 약속을 정하면 취소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 들고, 만나도 크게 재미도 없고 핑계를 대서라도 집에 있고 싶어지는 그런 친구가 생기기 마련이다. 처음에는 만나면 즐거웠던 친구가 점점 재미없어지고 나와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인간관계를 정리해야 하는 하나의 신호로 받아들여도 좋다. 왜냐하면 살아가는 세월 동안 그 친구도 변했고 나도 많이 변했을 것이다. 예전에는 함께 생활하며 그 친구와 닮은 점도 많았을 것이고 교우 관계도 비슷했을 테지만 결국에는 접하는 사람들도 달라지고 마주치는 상황도 크게 달라졌다. 그렇기에 예전에는 만나면 즐거웠던 사람도 나이가 들수록 안 맞는다고 느끼는 것이다. 내가 귀찮고 힘들어하는 만큼 그 친구 또한 나를 만나는 것을 귀찮고 힘들어할 가능성이 없을 수 없다. 인간관계는 일방이 아닌 쌍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와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조금씩 연락을 멀리하며 서서히 거리를 두는 것이 어떨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는 것이 좋다. 다섯 번째, 남의 고민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피하라. 이 세상에 무거운 고민과 가벼운 고민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내가 느끼기에 별게 아닌 고민도 남에게는 죽는 것이 나을 정도로 힘든 상황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삶의 무게는 상대적이라. 사람마다 각자가 느끼는 삶의 무게는 제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항상 자신의 고민만 중요하고 남의 고민 앞에서는 그런 거 가지고 뭘 그러냐는 태도로 일관하거나 남의 고민을 두고 너가 멘탈이 약해서 그래라는 둥 배려가 없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친구와는 계속해서 고민을 나누거나 기쁨을 나눌 필요가 없다. 남을 존중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존중하는 사람은 없는 것만 못한 법이다. 나 이외의 다른 사람을 존중하라.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을 고유의 인격체로서 존중해 주어야 그 사람의 마음을 열 수 있다. 아주 어린 아이조차도 자신을 존중하는지 아닌지를 100% 직감할 수 있거늘 사람 간의 기본적인 존중이 없는 사람이 세상에는 정말 많다. 남을 존중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그 사람에게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다.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은 가깝게 두지 말고 내 자신이 그렇다면 고쳐라. 고마우면 고맙다고, 미안하면 미안하다고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이 올바른 인간관계의 기본인 법이다. 감사할 때 마음으로 고맙다고 생각하는 것은 감사 인사가 아니다. 남이 내 마음속까지 읽을 만큼 한가하지 않다.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 사람을 멀리하고 나 역시 남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라. 남의 즐거운 점을 보거든 같이 기뻐해주고 남의 슬픔을 보거든 그를 위로해 주어라. 남의 고통을 즐거워하는 자가 있다면 존중이 없는 자이다. 남의 부덕한 행위를 기뻐하는 것은 부덕한 행위 그 자체보다 더 나쁘고 교활한 행위이다. 다른 사람의 고통과 불행을 즐거워해서는 안 된다. 이런 사람이 친구라고 생각해 본다면 내가 고통받고 있을 때 그들은 속으로 웃고 있지 않겠는가. 여섯 번째, 약속을 쉽게 어기고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은 피하라. 어쩔 수 없이 사정이 생겨서 약속을 한두 번 정도는 어길 수 있다. 하지만 사정이 있더라도 미안해해야 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이고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것이 인간관계에서의 예의임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어기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약속을 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리고 상습적으로 약속을 어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인간관계는 하루빨리 정리하라. 인간관계는 절대 일방이 될 수 없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함으로써 만들어지는 관계에서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을 억지로 데리고 갈 필요가 없다. 당신은 존중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임을 결코 잊지 마라. 일곱 번째,
자신의 푸념만 계속하는 사람은 피하라. 예나 지금이나 우울하지 않은 사람은 드물다. 모두가 우울할 때가 있고 그 우울함을 위로받고 싶어 한다. 하지만 이러한 푸념도 그 상황에 맞게 해야 하는 것이지. 상황에 맞지 않는 푸념은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는 사람이다. 나는 상대방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상대방이 매번 자신의 우울한 점만을 계속해서 말하는 것은 나에 대한 배려는 온데간데 없고 그저 자신의 나쁜 감정을 버리기 위한 쓰레기통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상대방이 나에게 버린 나쁜 감정을 받아들이면 감정 쓰레기통이 되는 법이다. 그저 안 받으면 그만이니 그 사람과의 관계를 재설정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라. 이렇게 자신의 슬픈 감정만을 버리는 친구는 멀리하고 잘 들어주는 친구를 가까이 하라. 자연은 우리에게 두 개의 귀와 두 개의 눈을 주었고 혀는 오직 하나만을 허락하였다. 이것은 왜일까 생각해보면 분명 말하기보다는 듣고 보기를 더 많이 하라는 하늘의 뜻일 것이다. 말을 제일 잘하는 사람은 논리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임을 명심하라. 슬픔은 공유해서 좋을 것이 별 없다. 슬픔은 내 주변 사람 모두를 부정적인 감정으로 물들게 한다. 나의 슬픔을 위로해주지 않는다고 그 사람을 비난하지 마라. 타인 혹은 세상에 절대로 많은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그저 무시하면 그만이다. 8번째, 자주 다투고 평가르게 하는 사람은 피하라. 주변을 보면 다툼이 끊이질 않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굳이 싸우지 않고 넘어갈 부분임에도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없다. 또한 같은 인간관계에 속해 있는 다른 사람과 다툰 후에 자신의 편을 들어주기를 강요하여 다른 사람을 곤란하게 만든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사람의 수는 지극히 한정돼 있다. 사람 하나하나가 소중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주 다투고 평가르는 친구를 만난다면 나의 인간관계 전체를 망치게 된다. 싸움은 결코 인간에게 도움되는 행위가 아니다. 싸움은 졸렬한 자기 주장에 불과한 행위로 현명한 사람은 결코 감정적으로 남과 싸우지 않는다. 자주 다투는 사람을 살펴보면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항상 남과의 논쟁을 하기 바쁘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좀처럼 인정하지 않는다. 만약 내가 자주 다투는 사람 같다면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한다. 나에게 무슨 잘못이 있는 건 아닌지, 설령 나에게 잘못이 없다고 해도 무엇인가를 찾으려 노력해야 한다. 싸움이라는 것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닌 사람과 사람이 하는 것이기에 일방의 잘못만으로 시작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또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굉장히 오만한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편을 들어달라 하는 사람은 스스로를 과대평가하는 오만한 사람이다. 자기 의견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것은 옳은 사람이 아닌 그저 억지 부리는 사람일 뿐이다. 이런 사람들은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는 견해나 자신의 가치관을 남에게 강요한다. 하지만 강요받는 쪽도 자신의 의견이 있고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는 법이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기 의견이나 방법을 남에게 강요하는 사람은 자신의 우월성을 과시하고 싶거나 자신의 불안감을 없애려는 욕망을 가졌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왜 저런 착각을 할까? 혀를 내두를 정도로 본인의 능력이나 외모를 실제보다 높이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불안이나 공포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사람은 자기애가 상처 입지 않도록 자신을 지키는 벽을 치는데 그로 인해 눈앞의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현실적인 판단도 할 수 없게 되는 법이다. 9번째, 과도하게 자기 자랑하는 사람은 피하라. 마치 자신의 우위를 과시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얕보고 만나면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 사람이 있다. 자랑거리는 자신의 입에서 나오면 오만한 사람이 될 뿐이다.
자랑 중에서도 가장 쓸데없는 자랑은 자신의 잘 나갔던 과거를 자랑하는 것이다. 옛날 이야기밖에 가진 것이 없을 때 사람은 처량해지는 법이다.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지혜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즐기는 것이다. 과거를 너무 많이 자랑하는 사람치고 지금의 삶이 행복한 사람을 본 적이 없고 행복한 미래를 그리는 것 또한 본 적이 없다. 또한 그게 무엇이든지 너무 자랑하면 그 끝에는 반드시 무슨 말썽거리가 생긴다. 무심코 내뱉은 자랑이 뜻밖의 오해를 부르거나 상대방에게 질투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조금 알고 있는 지식을 아는 체하며 그저 시끄럽게 떠벌리는 사람들은 빈 깡통은 흔들어도 소리가 나지 않고 속이 가득 차도 소리가 나지 않는 법이다. 소리가 나는 깡통은 속에 무엇이 조금 들어있을 때다. 사람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나 많이 아는 사람은 아무 말을 하지 않지만 무엇을 조금 아는 사람이 항상 시끄럽게 말을 많이 한다. 정원을 보면 그 집의 정원사를 알 수 있다. 인간은 모두 한평생을 살아가며 정원을 가꾸는 정원사와 같다. 정원에는 갖가지 수목이 우거지고 계절마다 어김없이 꽃을 피우는 꽃밭이 있다. 또 연못이나 냇물을 만들 수도 있다. 그리고 항상 나무나 잔디 같은 것을 관리해야 한다. 입으로 자기의 공적을 자랑하고 자신을 능력 있고 훌륭한 사람으로 보이게 하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정말로 인간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은 실제로 쌓아 올린 성취밖에 없다. 정원은 실제로 쌓아놓은 성취이다. 지금 막 만들기 시작한 정원이라도 한 번만 보면 믿을 수 있는 정원사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 또한 나 자신의 겸손함을 유지하라. 물이란 본디 산 정상에 머물지 않고 계곡을 따라 서서히 흘러가는 법이다. 이처럼 진정한 미덕은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결코 머무르지 않으며 겸손하고 낮아지려는 사람에게만 머무는 법이다. 자화자찬하지 마라. 자기 칭찬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 남에게 자기를 칭찬하게 해도 좋으나 자기 입으로 자기를 칭찬하지 말고 자기 자신에게 배워라. 인간은 모두 스스로에게 배울 점이 차고 넘친다. 10번째, 같은 고민을 계속 말하는 사람은 피하라. 고민을 털어놓는다는 것은 조언을 듣고 싶어서라기보다는 그저 위로를 받고 싶은 경우가 많다. 남에게 위로받고 싶은 것은 인간의 당연한 성격으로 나쁜 행동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매번 만날 때마다 응석을 부리는 어린아이같이 매번 똑같은 고민을 말하는 사람이 있다. 또한 고민을 얘기해서 그에 맞는 조언을 해주려 해도 이미 자기가 정해둔 대답이 나올 때까지 말을 빙빙 돌리거나 화를 내면서 자신이 정한 답을 말해주길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다. 다른 사람의 고민을 듣고 무조건 좋은 얘기만 해주는 것은 일시적으로는 좋을 수 있으나 결국 그 사람과 나의 인생에 도움될 것은 없다. 따라서 진짜 절친한 친구거든 진심 어린 조언을 하라. 또한 결점을 친절하게 말해주는 친구가 있다면 이런 사람은 반드시 가까이 하라. 달콤한 음식은 몸에 해롭고 입에 쓴 음식은 몸에 좋은 법이다. 말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사람인 이상 결점이 있기 마련이다. 이런 결점을 말해주지 않고 모든 언행을 칭찬해주는 자는 나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내가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결점을 친절하게 말해주는 친구를 가까이 해야 한다. 오늘 지혜의 말씀 어떠셨나요? 탈무드가 말하는 인연을 끊어야 하는 인간관계 유형을 확인하다 보니 떠오르는 주변 사람이 몇몇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도 사람 관계에 있어 상처를 많이 받으셨던 분들이라고 생각됩니다. 저 역시도 상대를 좋아하는 마음에 계속해서 잘못을 용서해줬지만 이 진심이 전해지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용서해주면 상대도 분명히 깨닫고 뭔가 변하겠지라고 여기겠지만 실제로 상대방에게는 만만하게 비춰지는 게 현실입니다.
정말 본인을 위한 선택이 무엇인지 잘 헤아려 보시고 과감하게 끊어야 될 인연이라면 미련 남기지 말고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신 주변의 좋은 사람들과 건강하고 의미 있는 관계를 다져 인간관계에 있어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시작된 작은 변화가 결국은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오늘의 지혜가 인생의 길잡이로서 통찰력을 깨닫는 삶의 지침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노후의 지혜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황금빛으로 무르익어가는 여러분의 지혜로운 인생을 언제나 응원합니다. 100세 시대,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어떤 인생도 존엄하지 않은 인생은 없습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고령사회에 접어든 우리 사회에서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위해 돌봄은 필수가 되었습니다. 발빠르게 진행되어져가는 고령화의 현실이 남일 같지 않은 이유는 결국 그 길로 가야 하게 될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베이비붐 시대에 가장 많았던 광고는 바로 산부인과 광고였다고 합니다. 세월이 흘러 베이비부머들이 은퇴할 나이에 접어들자 거리엔 또 다른 광고들이 눈에 띄게 늘어섰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양원입니다. 오늘은 어느 요양원에 계셨던 할머니가 쓴 감동적인 시 한 편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작은 요양병원에서 한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간호사들이 조촐한 그 할머니의 짐을 정리하다가 이 시를 발견하였습니다. 내용에 감동받은 간호사들이 이 시를 복사하여 모든 간호사들에게 전달하였습니다. 단순하지만 마음을 움직이는 이 시는 동영상으로 만들어져 소개되기도 했고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슬프지만 할머니의 시를 통해 삶의 애환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양로원 할머니의 시. 간호사님들 무엇을 보시나요? 댁들이 저를 볼 때 무슨 생각을 하시나요? 현명하지 않고 변덕스러운 성질과 초점 없는 눈을 가진 투정이나 부리는 늙은 노인으로 보이겠지요. 음식을 질질 흘리고 대답을 빨리빨리 못하느냐고 큰 소리로 말할 때면 전 정말 당신들이 조금 더 노력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당신들이 귀찮다고 나를 때리고 함부로 대할 때는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 몸뚱이로 저는 정말 용기를 내어 헛손질로나마 싸우고 싶었던 것이랍니다. 댁들이 하는 일도 못 알아차리는 것 같이 보이고 양말이나 신발 한 짝을 항상 잃어버리는 바보 같은 늙은 노인으로 밖에는 안 보였나요? 내가 저항하든 말든 그것은 아무런 상관없다는 듯이 목욕을 시킬 때도 설거지통 그릇만도 못하고 대돌만도 못한 나의 몸뚱이에 눈물도 쏟아냈지만 흐르는 물에 감추어져 당신들 눈에는 안 보였겠지요. 음식을 나누어 먹는 것이 아닌 그냥 먹여주는 댁들의 눈에는 내가 가축보다 못난 노인으로 비추어졌나 봅니다. 댁들은 저를 그런 식으로 생각하나요? 당신들은 저를 정말 그런 식으로 보는 건가요? 제 팔에 든 수많은 멍자국들이 당신들 눈에는 망가진 보라색 도라지 꽃들로 보이던가요? 간호사님들, 그렇다면 이제 눈을 뜨고 그런 식으로 저를 보지 말아주세요. 이 자리에 꼼짝하지 않고 앉아서 나의 의지는 상실되어 댁들이 지시한 대로 행동하고 댁들의 의지대로 먹고 온몸에 멍이 들어도 아픔을 삭혀야 했던 제가 누구인지 말하겠습니다. 제가 10살 어린 아이였을 땐 사랑하는 아버지도 있었고 사랑하는 어머니도 있었고 형제자매들도 있었답니다. 16이 되었을 땐 발에 날개를 달고 이제 곧 사랑할 사람을 만나러 다녔답니다. 20살 땐 평생의 사랑을 지키기로 약속하여 결혼하였고 나의 가슴은 고동쳤답니다. 25살이 되었을 땐 귀여운 어린 자녀들이 생겨났답니다. 당신들도 그런 어린 시절이 있었겠지요. 서로를 안아주고 감싸주는 행복한 가정이었답니다. 40살이 되었을 땐 어리기만 했던 아들, 딸들이 성장해서 집을 떠나게 되었지만 남편은 제 곁에 있어 슬프지 않았답니다. 50살이 되었을 땐 제 자식들은 직장에서 일을 하고 손주를 제 무릎에 안겨주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인생의 맛을 알게 되었답니다. 마침내 어두운 날들이 찾아와 내 옆에 있던 이가 먼저 하늘로 떠나게 되면서 앞으로의 삶을 생각해 보니 두려운 마음에 몸이 오싹해졌답니다. 자녀들이 모두 자기의 자식을 키우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난 내가 알고 있던 지난 날들과 내가 주고받았던 사랑을 한번 떠올려 봤답니다. 저는 이제 늙은이가 되었는데 참으로 우습게도 늙은이를 바보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들을 보면서 세월은 참으로 잔인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답니다. 몸은 망가지고 우아함과 활기는 떠나버렸고 한때는 마음이었던 것들이 이제는 무딘 돌이 되어버렸답니다. 시체와도 같은 이 늙은이 속에는 아직도 어린애 같은 마음은 살아있어 가끔씩은 다 망가진 이 가슴도 부풀어 오르는 때가 있답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 젊은 시절처럼 사랑도 하고 싶다는 꿈도 꾸어본답니다. 즐거웠던 일들을 기억해보고 고통스럽던 일들도 떠올려보면서 저는 지금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삶을 사랑하며 살아가려 합니다. 너무 짧고 빨리 지나간 지난 날들을 생각하면서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엄연한 현실을 받아들이기로 했답니다. 이제 사람들이여 눈을 떠보십시오. 투정이나 부리는 늙은이로만 보지 말고 좀 더 자세히 나를 봐주세요. 당신의 아버지는 아니나 아버지일 수도 있고 당신의 어머니는 아니나 어머니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가축에게 모이를 주듯 하지 마세요. 그냥 먹고 싶습니다. 멍들게 하지 마세요. 가슴 속에 멍을 안고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사는 동안에 하나뿐인 나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에서 무엇이 느껴지시나요? 요양원의 할머니가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간절히 바랬던 것은 소소한 행복이지 않았을까요? 시를 읽는 내내 뜨거운 눈물이 흘렀습니다. 언론에서 일부 요양원의 실태를 보여주는 기사를 보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생의 마지막 단계에서 노인들은 군대처럼 아침 6시에 일어나야 하고 기저귀를 가는 정해진 시간까지는 변을 보아도 기다려야 하기도 합니다. 극단적인 경우이겠지만 일주일에 하루 정해진 시간에만 목욕할 수 있기에 온몸에 대변을 발라도 정해진 날까지 기다려야 하기도 합니다. 누구나 무병장수를 원하지만 모두에게 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문에 간병하는 가족의 부담은 점점 늘어가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요양원은 단순히 어르신의 식사나 기타 신체 활동을 보조하는 곳쯤으로 생각하십니다. 요양원의 세계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세상의 축소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 아직까지 국내 다수의 요양원은 고령화에 대한 대처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미흡하여 만족스럽지 못한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삶의 공간과 질이 낙후되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어르신들의 신체적 특징에 맞춰 설계되고 건축된 공간에서 편안한 황혼의 삶을 제공해 드려야 하는 것이 앞으로 지향해야 할 국내 요양원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렇듯 요양원이 이상적인 돌봄과는 괴리가 크지만 그렇다고 꼭 집이 더 나은 것은 아닙니다. 돌보는 이나 거주지의 상황이 열악하다면 부족하나마 시설이 오히려 나을 수도 있습니다. 보통 집에 있는 가족들이 어르신을 보살피다가 더 이상 보살필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야 눈물을 머금고 요양원으로 보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도 일반적으로 노인들에게 편안하고 익숙한 곳은 집입니다. 노인들은 개인 사생활이 제한되는 단체 생활을 힘들어합니다. 필요한 돌봄과 의학적 처치가 충분히 가능하다면 집이 더 좋다는 데에는 이견의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생의 마지막을 보내면서 기적 같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어르신들, 그 어르신들의 기적을 마주하면서 함께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해 애쓰는 보호자들, 그럼에도 아직 사회적 개선이 안 되는 현실이 참 암담하고 씁쓸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요양보호는 새로운 키워드가 되었습니다. 제2의 직업으로 요양보호사를 준비하는 사람도 늘었습니다. 그러나 요양시설과 피요양인, 그의 자식들,
그리고 요양보호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판 고려장이라는 인식 말입니다. 사회가 고도화될수록 요양보호의 확대는 불가피한 면이 있습니다. 분명 열악한 환경에서도 어르신들의 기적 같은 하루하루를 위해 지금도 고군분투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더불어 열악한 요양보호사의 처우 또한 사회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점입니다. 이러한 요양보호의 복합적인 문제를 사회 밖으로 밀어내기보다 오히려 더 섬세하게 껴안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대 노인의 4가지 고통을 질병, 고통, 빈곤, 무의로 정의하고 아프신 어르신들을 위한 서비스에서 나아가 건강한 어르신들을 위한 사회적인 구조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노후를 잘 살아가기 위한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법륜 스님이 전하는 노후를 잘 살아가기 위한 지혜에 관해 이야기를 더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젊을 때는 깐깐했다가도 노년에는 너그럽게 베풀 줄 알아야 하고, 말이 많다가도 침묵할 줄 알아야 하고, 간섭하다가도 물끄러미 봐줄 줄도 알아야 합니다. 나이 들어 건강이 나빠져도 눈이라도 보여서 다행이다 생각하고, 내일 죽어도 좋다 하며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지금의 50대, 60대는 청춘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젊은 나이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60 청년이라는 말에 너무 집착해서 과하게 무언가를 벌리려고 하고 과도하게 욕심을 부리는 것은 나이를 역행하는 행동일 수 있습니다. 삶의 연륜에 따른 여유도 느껴져야 하고 나서지 말아야 할 자리에선 침묵할 줄도 알아야 제대로 나이를 먹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욕심을 부리면 안 됩니다. 젊을 때는 과욕해도 금방 몸이 낫는데 늙어서 욕심 부리면 늙음이 재촉이 됩니다. 그러니 아무리 음식이 맛있어도 과식하지 말고 술이 좋아도 과음하지 말고 바빠도 과로하면 안 됩니다. 하루 8시간 일하다가도 7시간, 6시간 줄여나가야 합니다. 어떻게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나요? 법륜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놔라. 뜨거운 황금을 잡고 있으면서 뜨겁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기가 좋다고 잡고 있으면서 놓고 싶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실 놓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손도 안 대고 코를 풀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만큼 욕심은 사악한 괴물과도 같습니다. 놓자니 아깝고 잡자니 괴롭습니다. 세 번째, 남을 도울 줄 알아야 합니다. 젊을 때는 재능을 팔아 돈을 벌었는데 이제는 강의도 무료로 하고 봉사도 하면서 나보다는 다른 사람을 빛나게 해주는 것이 보람이 되는 노년의 삶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을 위해 투자하고 스스로를 아끼면서 행복하고자 노력합니다. 그런데 행복은 자신만을 아끼면서 살아가는 것으론 반쪽에 불과합니다. 자신의 행복감은 대상과의 관계에 특히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의 사랑을 전달할 때 극대화됩니다. 방법은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됩니다. 이는 부메랑이 되어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고 오히려 더 행복감을 느낄 것입니다. 네 번째, 건강해야 합니다. 노년을 더욱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평소 본인의 건강을 수시로 체크해야만 합니다. 나이가 들면 신체가 섭취한 음식에서 필요한 영양소를 흡수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때문에 미리미리 단백질과 관련된 음식을 잘 챙겨 먹는 것이 좋습니다. 다양한 질환에 대해 예방을 위해서는 규칙적인 운동과 꾸준한 식단 조절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 일상생활에서도 다양한 일을 하는 것이 곧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새로운 것을 접하게 되면 배움에 대한 열정이나 도전의식을 고취시켜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도움이 됩니다. 노년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또 하나의 활동이라면 봉사활동을 들 수 있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는 것은 타인을 도움으로써 얻게 되는 보람과 행복으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는 물론이고 이러한 사회적인 활동으로
노년 생활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법륜 스님은 노후를 잘 보내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와 자비의 마음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자신만을 생각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요시하며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느끼고 그들을 돕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법륜 스님은 노후를 잘 보내는 비결 중 하나로 삶의 목적과 의미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발휘하여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 진정 노후를 즐길 수 있는 비결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신적인 평화 또한 중요합니다. 명상이나 철학적인 고찰 등을 통해 내면의 평화와 안정을 찾는 것이 노후를 즐길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죽음은 아직도 멀게만 느껴지고 인생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인생이란 별것 없다는 생각으로 주어진 인생 안에서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알고 지금을 소중히 여기는 것. 모두가 알지만 가장 실천하기 어려운 방법입니다. 감사는 현재 가지고 있는 것에 충분히, 아니 더 많은 것을 느끼게 합니다. 부정을 수용으로 바꾸고 혼돈을 질서로, 혼란을 명쾌함으로 돌려 세웁니다. 한 끼 식사를 풍족한 잔치로, 평범한 집을 오순도순 정이 흐르는 가정으로, 나그네를 친구로 바꿔줍니다. 감사함은 사람의 충만함을 해방시켜줍니다. 더불어 감사하는 마음은 과거에 뿌리를 두고 오늘 나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며 멋진 내일을 열어줍니다. 법륜 스님의 지혜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행복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해보는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노후의 지혜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황금빛으로 무르익어가는 여러분의 지혜로운 인생을 언제나 응원합니다. 평생을 키워주신 부모님의 노쇠함을 살갗으로 느끼며 이제는 노령연금 받을 나이가 훌쩍 넘은 아버지, 완연히 70대 중반으로 접어든 어머니의 딸로서 노후 생활이 더 이상 먼 얘기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의 기력은 갈수록 약해지고 기억력은 더 없어지는 것이 하루하루 갈수록 표시가 납니다. 우리 부모님뿐만 아니라 친구들 얘기만 들어도 그렇습니다. 세월의 언덕에서 황혼의 삶을 이어가는 부모들은 주문을 외우듯 혼잣말을 한다고 합니다. 살아있어 미안하다. 놀고 있어 미안하다. 내가 빨리 죽어야 되는데.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오히려 짐이 될까 노심초사하지만 부모의 노후 생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걱정하는 자식들은 드뭅니다.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건강 수명은 그다지 늘지 않아 알고 보면 참으로 가슴 아픈 인생입니다. 요즘은 60 청춘이라는 말도 있지만 젊을 때부터 자식 뒷바라지 하느라 고생만 하다 늙으신 부모들은 환갑을 넘기는 순간 체력이 급격하게 저하됩니다. 평생 일만 하다 평안한 노후를 보낼 때쯤엔 이미 늙고 병들어 안 아픈 곳이 없고 병원을 내 집처럼 드나들어야 합니다. 결국 기대 수명이 높아지면서 부모 간병이 새로운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배우자를 먼저 보내고 혼자 남으면 자식들은 먹고 살기 바쁘니 잘 챙겨드리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물론 자녀들에게 해가 되기 싫어 자발적으로 요양원에 가겠다고 하는 부모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본인 의지와는 상관없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으로 떠밀려 갑니다. 요양원에 입소하는 부모들의 사연은 구구절절합니다. 주민등록 또한 요양원으로 옮겨왔지만 우편물이 오면 내 집에다 가져다 두시라고 합니다. 돌아갈 집이 없다는 것도 아실 텐데 그렇게라도 위안을 받고 싶어 하는 듯합니다. 집 텃밭에 풀도 뽑아주고 기초연금도 타러 가야 한다며 당신들은 할 일이 많아 바쁘다고 하십니다. 오늘 내일 가야 한다며 작은 가방을 옆구리에 끼고 복도를 서성입니다. 하지만 부모들의 거처는 요양원입니다. 부모 마음은 자식 감싸기 바쁘지만 요양원에 부모님을 맡긴 후 본인 부담금조차 내지 않고
전화 연락조차 두절인 자식도 있습니다. 전세든 월세든 남겨진 보증금 욕심으로 형제들끼리 아귀다툼도 벌입니다. 각종 할부금과 전화도 부모님 앞으로 돼 있지만 자식이 나 몰라라 해 입혀주고 먹여주고 키워준 부모를 신용불량자로 만듭니다. 참 좋은 우리나라 복지를 악용합니다. 정작 누구를 위한 복지이기에 인생 말년에 자식의 이용물이 돼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런 것도 모르고 한 어르신은 빨간 고추 따서 햇볕에 말려서 이 자식, 저 자식에게 보내줘야 할 텐데라고 말씀하십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한 평 남짓한 관 속에 묻히는 순간까지 아들아, 내 딸들아 미안하다고 합니다. 부모들은 무엇이 자식에게 그토록 미안할까? 많은 돈, 번듯한 건물이라도 남겨주지 못한 못난 부모가 돼서 미안하다고 하실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후를 요양원에서 보내길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부모님뿐 아니라 미래의 나 또한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실버타운 가운데 어딘가로 갈 가능성이 큰 시대가 됐습니다. 누구든지 피해가기 힘든 현실적인 문제가 됐다는 의미입니다. 오늘은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어느 의사 선생님의 글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하셔서 부모님의 사랑과 삶의 애환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양병원에 면회 와서 서서 있는 가족 위치를 보면 촌수가 딱 나온다. 침대 옆에 바싹붙어 눈물 콧물 흘리면서 이것저것 챙기는 여자는 딸이다. 그 옆에 뻘쭘하게 서 있는 남자는 사위다. 문간쯤에 서서 먼 산 보고 있는 사내는 아들이다. 복도에서 휴대폰 만지작거리고 있는 여자는 며느리다. 요양병원에 장기 입원하고 있는 부모를 그래도 이따금씩 찾아가서 살뜰히 보살피며 준비해온 밥이며 반찬이며 떠먹이는 자식은 딸이다. 아들놈들은 침대 모서리에 잠시 걸터 앉아 딸이 사다 놓은 음료수 하나 까먹고 이내 사라진다. 아들이 무슨 신주단지라도 되듯이 아들 원하며 금지옥 키워놓은 벌을 늙어서 받는 것이다. 딸 하나 열아들 부럽지 않는 세상인 것을 그때는 몰랐다. 오늘도 우리의 미래가 될 수많은 그들이 창살 없는 감옥에서 의미 없는 삶을 연명하며 희망 없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그들도 자신의 말로가 그렇게 될 줄은 전혀 몰랐을 것이다. 자신과는 절대 상관이 없는 이야기라고 믿고 싶겠지만 그것은 희망사항일 뿐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고 서서히 정신이 빠져나가면 어린애처럼 속이 없어지고 결국 원하건 원치 않건 자식이 있건 없건 마누라나 남편이 있건 없건 돈이 있건 없건 잘 살았건 잘못 살았건 세상 감투를 썼건 못 썼건 잘났건 못났건 대부분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생의 마지막을 보내게 된다. 그곳은 자기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것도 가기 싫다고 해서 안 가는 곳도 아니다. 늙고 병들고 정신이 혼미해져서 자식들과의 대화가 단절되기 시작하면 갈 곳은 그곳밖에 없다. 산 사람들은 살아야 하니까 두고 보면 안다. 그래도 어쩌랴? 내 정신 가지고 사는 동안에라도 맛있는 거 먹고 가고 싶은 곳 가보고 보고 싶은 것 보고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즐겁고 재미있게 살아야지. 기적 같은 세상을 헛되이 보낼 수는 없지 않겠는가. 부모님의 슬픈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자식들이 얼마나 될까요? 물론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애써 외면하고 모른 척하며 가슴이 무너지는 경우도 많을 것입니다. 눈을 마주치지 못하는 자식들 앞에서 부모님은 슬픔을 드러내지 않으려 애쓰고 굳은 얼굴에 미소를 짓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자신은 걱정하지 말고 잘 살아라는 부모님의 말씀 한마디. 처음엔 마음이 무겁지만 이내 팍팍한 현실에 부딪혀 부모님에 대한 관심이 멀어지고 맙니다. 부모는 자녀가 걱정할까봐 마음과 다른 말을 합니다. 자식은 알면서도 현재 상황에 합리화합니다.
하지만 부모님에게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주세요. 조금만 더 챙겨주세요. 사소한 얘기라도 전화로 안부를 물어봐 주세요. 자식들의 관심은 따뜻한 위로가 됩니다. 부모의 사랑은 하늘같이 크고 높지만 받는 자식은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부모님이 세상 떠나기 전 미련 없이 가시게 하는 것도 인생 후회하지 않는 자식의 도리가 아닐까요? 어느 한 어머니가 자식들에게 쓴 편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언젠가 요양원에 나를 보낼 자식에게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가족들은 요양원 생활을 하겠다는 내 생각에 반대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대부분의 우리 세대들이 그리 생각하는 것처럼 나도 가족들의 짐이 되고 싶지 않다. 그렇게 해야 내 마음이 편할 것 같다. 그래서 몸은 가라앉아도 정신이 양호하다면 내 스스로 요양원을 찾을 것이다. 하지만 알츠하이머병 등으로 그런 판단조차 할 수 없는 때가 온다면 그때 나를 요양원으로 보내라고 이 글을 통해 부탁하련다. 얘들아, 나의 뇌가 나와 너희들을 내 기억에서 밀어냈을 때 나를 요양원으로 보내다오. 우리 엄마는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니 펜과 종이를 늘 마련해 주세요. 낙지는 못 드세요. 등등. 내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그곳 사람들에게 미리 알려주렴. 간간히 내게 찾아와서 너희를 보게 해다오. 낯선 사람 보듯 누구세요? 하더라도 내 마음속 깊은 어딘가에서 너희를 알아보고 기뻐할지 몰라. 행복했던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사진을 보여주렴. 비록 내가 먼 곳으로 눈을 돌린다 해도 내 영혼 어딘가에서 알아보고 즐거워할지 누가 아니. 언젠가 우리가 늙어 약하고 지저분해지거든. 인내를 가지고 우리를 이해해다오. 늙어서 우리가 음식을 흘리면서 먹거나 옷을 더럽히고 옷도 잘 입지 못하게 되면 네가 어렸을 적 우리가 먹이고 입혔던 그 시간들을 떠올리면서 미안하지만 우리의 모습을 조금만 참고 받아다오. 늙어서 우리가 말을 할 때 했던 말을 하고 또 하더라도 말하는 중간에 못하게 하지 말고 끝까지 들어주면 좋겠다. 네가 어렸을 때 좋아하고 듣고 싶어 했던 이야기를 네가 잠이 들 때까지 셀 수 없이 되풀이하면서 들려주지 않았니? 혹시 우리가 새로 나온 기술을 모르고 점점 기억력이 약해진 우리가 무언가를 자주 잊어버리거나 말이 막혀 대화가 잘 안 될 때면 기억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좀 내어주지 않겠니? 그래도 혹시 우리가 기억을 못 해내더라도 너무 염려하지는 말아다오. 왜냐하면 그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너와의 대화가 아니라 우리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이고 우리의 말을 들어주는 네가 있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란다. 다리가 힘이 없고 쇠약하여 우리가 잘 걷지 못하게 되거든. 지팡이를 짚지 않고도 걷는 것이 위험하지 않게 도와줄 수 있니? 네가 뒤뚱거리며 처음 걸음마를 배울 때 우리가 너에게 한 것처럼 네 손을 우리에게 빌려다오. 비록 우리가 너를 키우면서 많은 실수를 했어도 우리는 부모로서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들과 부모로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삶을 너에게 보여주려고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언젠가는 너도 깨닫게 될 것이다. 사랑한다.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네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를 사랑하고 너의 모든 것을 사랑한단다. 여러분은 할머니의 글을 읽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놀랍게도 치매 환자들이 자신을 잃어가는 와중에 본능적으로 지키려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마음입니다. 오랜 시간 함께 해온 자식을 향한 애틋한 마음. 자신의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지만 출산한 딸에게는 미역국을 끓여서 먹이고 싶은 엄마의 마음처럼 기억은 사라졌어도 사랑하고 걱정하는 마음은 그대로 남는다고 합니다. 마음 한편에 존재하고는 있지만 딸 아들 내외가 나를 보러 안 오지 않을까, 나를 영영 잊는 건 아닐까 하고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돼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채로 살아갑니다.
실제로 요양원에 들어오는 순간 바깥 세상과 단절된다고 합니다. 자주 오겠다는 자식들은 연락조차 없고 하루 종일 창문만 바라보며 자식들만 기다립니다. 요양원에 근무하는 친구의 말로는 애타게 기다리는 어르신들 자녀에게 간호사들이 부모님들이 많이 찾으신다고 전화라도 하면 부모가 죽으면 연락하라는 말만 남기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또 어르신들은 약한 치아 때문에 떡이나 포도 같은 과일은 질식사의 위험이 있어 자녀분들에게 간식류를 극히 제한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님은 그런 거 상관없이 잘 드신다며 제한한 간식을 기어코 보낸다고도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이게 정말인가 하고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조금 더 부모를 들여다보고 조금만 눈을 돌려서 인간다운 모습을 잃어가는 와중에도 부단히 살아내기 위해 노력하는 부모들이 있음을 알아줘야 합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글은 우리의 아버지에 대한 애환이 담긴 글입니다. 아버지는 울 장소가 없어 슬픈 사람입니다. 아버지란 누구인가? 아버지란 기분이 좋을 때 헛기침을 하고 겁날 때 너털 웃음을 웃는 사람이다. 아버지란 자기가 기대한 만큼 아들, 딸의 학교 성적이 좋지 않을 때 괜찮아 괜찮아 하면서도 속으로는 몹시 화가 나는 사람이다. 아버지의 마음은 먹지를 한 유리로 되어 있다. 그래서 잘 깨지기도 하면서 속은 잘 보이지 않는다. 아버지란 울 장소가 없어서 슬픈 사람이다. 아버지가 아침 식탁에서 급하게 일어나서 가는 곳은 즐거운 일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니다. 아버지는 머리가 3개 달린 용과 싸우러 나간다. 그것은 피로와 일과 직장 상사에게 받는 스트레스다. 아버지란 내가 아버지 노릇을 하고 있나? 내가 정말 아버지다운가? 하는 자책을 매일 하는 사람이다. 아버지란 자식을 결혼시킬 때 한없이 울면서도 얼굴에는 웃음을 나타내는 사람이다. 아들, 딸이 밤늦게 돌아올 때에는 어머니는 10번 걱정하는 말을 하지만 아버지는 10번 현관문을 쳐다본다. 아버지의 최고 자랑은 자식들이 남들에게 칭찬받을 때이다. 아버지가 가장 꺼림칙한 속담이 있다. 그것은 가장 좋은 교훈은 선수 모범을 보이는 것이다라는 속담. 아버지는 늘 자식들한테 그럴듯한 교훈을 하면서도 정작 자신이 모범을 보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점에 있어서 미안하게 생각도 하고 남모르는 콤플렉스도 가지고 있다. 아버지는 이중적인 태도를 곧잘 취한다. 이유는 아들, 딸이 나를 닮아 주었으면 하고 생각하면서도 나를 닮지 않아 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동시에 하기 때문이다. 아버지에 대한 생각은 나이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나 그대가 지금 몇 살이든 아버지에 대한 현재의 생각이 최종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4살 때 아빠는 무엇이나 할 수 있다. 7살 때 아빠는 아는 것이 정말 많다. 8살 때 아빠와 선생님 중 누가 더 높을까? 12세 때 아빠는 모르는 것이 많다. 14세 때 우리 아버지는 세대 차이가 난다. 25세 때 아버지를 이해하기는 하지만 기성세대는 같습니다. 30세 때 아버지의 의견도 일리가 있죠. 40세 때 여보, 이 일을 결정하기 전에 아버지의 의견을 들어봅시다. 50세 때 아버님은 훌륭한 분이셨어. 60세 때 아버지께서 살아계셨다면 꼭 조언을 들었을 텐데. 아버지란 돌아가신 뒤에도 두고두고 그 말씀이 생각나는 사람이다. 아버지란 돌아가신 후에야 보고 싶은 사람이다. 아버지는 결코 무관심한 사람이 아니다. 아버지가 무관심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체면과 자존심과 미안함 같은 것이 어우러져서 그 마음을 쉽게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웃음은 어머니의 웃음보다 2배쯤 농도가 진하다. 울음은 10배쯤 될 것이다. 아들, 딸들은 아버지의 수입이 적은 것이나 지위가 높지 못한 것에 대하여 불만이 있지만 아버지는 그런 마음에 속으로만 온다. 아버지는 가정에서 어른 인체해야 하지만 친한 친구나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면 소년이 된다.
아버지는 어머니 앞에서 기도는 안 하지만 혼자 차를 운전하면서는 큰 소리로 기도도 하고 누구인가에게 의지한다. 어머니의 가슴은 봄과 여름을 왔다 갔다 하지만 아버지의 가슴은 가을과 겨울을 오고 간다. 부모가 되고 나이가 들다 보면 어린 시절에 부모에게 불효했던 것을 뒤늦게 깨닫고 마음 아파한다. 나도 그러했기에 자식이 나를 서운하게 하는 일이 있다 해도 이해하려 한다. 아쉬움과 후회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니까. 때가 되면 식물들은 꽃과 잎을 떨굴 준비를 한다. 꽃은 세상을 아름답고 향기롭게 꾸미고 벌과 나비에게 꿀을 주고 다음 세대의 번식을 위해 열매를 맺은 후에는 떨구어 대지를 향한다. 잎도 줄기의 작용인지 아니면 잎이 알아서 떨어지는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가을이 되면 낙엽이 된다. 식물들이 때를 알아 꽃이나 단풍으로 마지막을 예쁘게 장식하고 떨어지듯 우리도 인생의 끄트머리에 있는 때를 미리 생각하며 아름다운 마무리가 될 수 있게 준비하는 것은 어떨까? 옛말에 한 아버지는 10아들을 키울 수 있으나 10아들은 한 아버지를 봉양하기 어렵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식이 배부르고 따뜻한가를 늘 부모는 묻지만 부모는 배고프고 추운 것은 자식들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것을 주지 못한 자신을 탓할 뿐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묻어있는 글 한 편을 더 소개해드립니다. 애비야, 나 3만 원만 주고 갈 수 있겠니? 없어요. 80살이 넘은 아버지가 회사에 출근하는 아들에게 사정을 했건만 아들은 냉정하게 거절을 하였다. 늙은 아버지는 이웃 노인들과 어울리다 얻어만 먹어온 소주를 오늘은 한 번이라도 갚아주고 싶었다. 며느리가 설거지를 하다 부자간의 대화를 듣다 시아버지의 그늘진 얼굴을 보았다. 며느리는 무언가를 한참 생각하더니 밖으로 달려나갔다. 한참 만에 버스를 막 타려는 남편을 불러 세워 숨찬 소리로 손을 내밀었다. 여보, 돈 좀 주고 가요. 뭐하게? 애들 옷도 사입히고 저 오늘 동창 계모임도 있어요. 며느리는 지갑에서 5만 원 가량을 꺼내 헤아리며 담뱃값이, 찻값이, 대포값이 어쩌니 하는 남편 지갑을 빼앗아 차비만 쥐어주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는 아파트 베란다에 기대 밖을 바라보는 시아버지께 돈을 몽땅 내밀었다. 아버님, 이 돈으로 드시고 싶은 소주도 잡수시고 친구분들도 오랜만에 대접해드리세요. 시아버지는 며느리가 고마웠지만 선뜻 받을 수 없었다. 너네 살기도 넉넉치 않은데 괜찮다? 애들 맛있는 거 사주거라. 며느리는 대답도 듣는 둥 마는 둥 돈을 탁자에 놓아드리고 서둘러 방문을 닫았다. 그날 밤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왔다. 씻지도 않고 노는 애들을 보고 왜 애들 좀 씻기지 이렇게 더럽냐? 고 말했다. 그 이튿날도 또 그 다음 날도 애들 꼴은 더러워져 가고 있었다. 새까만 손등이며 며칠 전까지만 해도 반들해하던 애들이 거짓꼴로 변해갔다. 남편은 화를 벌컥 내어 고함을 쳤다. 여편네가 하루 종일 뭐하길래 애들 꼴을 저렇게 만들어놔. 남편의 화난 소리를 듣고 있던 아내가 눈에 핏줄기가 서서는 화를 내며 남편에게 소리를 질렀다. 저 애들을 곱게 키워봐야 뭐해요? 당신이 아버지께 돈 3만 원도 냉정하게 거절하는데 우리 애들도 우리가 늙어서 3만 원 달래면 안 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 때문에 애들을 사랑으로 키우라고 해요? 아내의 말에 남편은 말을 잇지 못했다. 한참 후 멍하니 서 있던 아들은 최면에서 풀린 듯 늙은 아버지의 방문을 조심스레 열었다. 늙은 아버지는 아들의 무정함을 잊은 채 안쓰러운 표정으로 어서 오거라. 회사 일이 힘들었을 텐데 고생했구나. 환절기라 감기 조심해야 한다. 아버지는 무정한 아들을 걱정하는 것이다. 어린 시절 아버지의 추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아들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노년빈곤이란 말이 있습니다. 노년의 빈곤은 불행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식이 내미는 손과 부모가 내미는 손은 어떻게 다를까요? 부모는 자식이 내미는 그 손에 자신의 모든 것을 쥐어주면서 애벌레가 성충으로 크도록 애정으로 돌봅니다. 그리고 껍질만 남은 곤충처럼 되어버립니다. 그러면서도 부모는 자식의 손에 더 많은 것을, 더 좋은 것을 주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합니다. 세월이 흘러 부모는 늙고 힘도 없고, 이제 부모는 가진 게 없습니다. 너무 늙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몇 푼 용돈을 얻기 위해 자식에게 손을 내밉니다. 그러나 자식은 부모 마음 같지가 않습니다. 부모의 내미는 손이 보기가 싫은 것이죠. 그에게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자식이 내미는 손에 부모는 섬으로 주었건만 자식은 부모에게 호불호 주는 것마저 부담스럽게 느낍니다. 치매에 걸린 부모님을 모시는 문제로 고심하고 있는 분의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제 유년 시절 기억 속에 포근하고 유쾌한 모습으로 남아있는 어머니. 그런 어머니가 치매에 덫에 걸리신 지 벌써 2년째입니다. 제 나이 59살 어머니는 벌써 80대이시니 무리도 아니죠. 그런데도 여전히 전 어머니가 방금 전 식사한 것도 잊으시고 밥을 찾으실 때마다 화장실에서 뒤처리를 하지 못해 헤매는 모습을 볼 때마다 억장이 무너집니다. 어머니를 돌보는 일을 저보다 더 많이 하게 되는 아내를 볼 면목도 없습니다. 이제 어머니도 아내도 모두 노인인데 얼마나 지치겠습니까? 결국 얼마 전 장남인 제가 5동생을 모았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요양병원 얘기를 꺼냈죠. 다들 말이 없더군요. 내심 제가 계속 어머니를 모시길 바라는 눈치였어요. 그래도 저희 가족이 고생을 하니까 차마 말은 못하고 어떡하지 걱정만 하더군요. 결국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동생들에게 어렵게 말은 꺼냈지만 저도 사실 결정이 바로 서진 않습니다. 어머니가 우리를 어떻게 키웠는데 요양병원이라니요. 이런 불효자가 있을까요? 하지만 매일 마주하는 현실이 너무 어렵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와 같은 고민을 안고 사는 가정은 더 이상 소수가 아닙니다. 부모를 집에서 모셔야 효도라는 걸 머리로는 알지만 사회 구조가 변화하면서 효자 노릇이 버거운 사람이 많습니다. 과거처럼 어르신 부양을 가족이 도맡는 것만이 진짜 효도일까요? 부모님이 온전할 때 스스로 고민하고 내 건강이 안 좋아지면 특정 요양시설에 맡겨달라고 자녀에게 이야기를 꺼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며 그 대신 일주일에 식사 한 번은 꼭 같이 하자는 등의 조건을 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 부양 방식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까지 가족 내 눈치 싸움도 적지 않은 만큼 분란을 줄이기 위해 이견을 조율할 조정자를 결정할 필요도 있습니다. 상황이 나빠지기 전에 가족이 미리 협의하고 필요하다면 주 보호자를 정해 그 사람에게 결정의 정권을 맡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어쩔 수 없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장기 입원하고 있는 부모님은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고독이 가득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주 찾아가서 살뜰히 보살피고 부모님과 소통하는 삶의 지혜를 느끼시는데 도움이 되는 좋은 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 일이다. 나와 같은 병실에 80세가 넘으신 할아버지가 계셨다. 할아버지의 병은 깊었다. 할머니는 성경을 읽으며 지극정성으로 할아버지 곁을 지켰다. 아침 저녁으로 할아버지 가족들이 병실을 다녀갔다. 네 아버지 이번엔 못 일어나신다. 이젠 화장실 걸음도 못 하신다. 조금 전에도 의사가 호스로 오줌 빼주고 갔다.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아들에게 말했다. 아들은 아무 말이 없었다. 그날 저녁 할아버지 막내딸이 병실로 찾아왔다. 지방에서 올라온 막내딸은 할아버지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다. 할아버지는 말이 없었다. 막내딸은 3일 동안 할머니와 함께 병실에서 잠을 잤다. 아빠, 나 이제 가봐야 하거든. 아빠하고 같이 있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어.
김서방 출근도 시켜야 하고 아이들 학교도 보내야 해. 그녀는 울먹이며 늙으신 아버지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아빠 옛날 일 기억나? 아빠하고 나하고 매일 들길을 걸어서 학교 갔었잖아. 여름 장마 때면 아이들은 잔뜩 부른 개울물 앞에서 늘 아빠를 기다렸어. 감자처럼 작은 아이들을 한 명씩 한 명씩 가슴에 안아 개울물을 건너주었지. 아빠는 사랑이 많은 선생님이었으니까 아빠가 학교에서 숙직하던 날 기억나지? 엄마가 싸준 도시락을 들고 내가 눈밭을 걸어서 아빠에게 갔던 날. 내 발바닥 꽁꽁 얼었다고 아빠가 따뜻한 품 안으로 내 발을 집어넣었잖아. 얼마나 차가웠을까. 막내딸은 울음을 삼키며 할아버지 가슴에 다시 얼굴을 묻었다. 딸의 울음소리에도 할아버지는 말이 없었다. 아빠 나 이제 가야 돼. 꼭 다시 일어나야 돼. 아빠 꼭. 옆자리에 서 있던 할머니가 막내딸의 손을 끌었다. 어여 가거라 어여. 네 아버지 다 알아들으셨을 게다. 할머니는 막내딸을 데리고 병실 밖으로 나갔다. 잠시 후 할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병실 안으로 들어왔다. 조금 전에 나간 아이가 우리 막내딸이라오. 아버지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지요. 응석바지로 자라 지금도 아빠 아빠 하잖아요. 이제 지 아버지 눈이나 감으면 와야지. 뭐 아버지를 끔찍히 좋아했는데 아버지 얼굴을 마지막 본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슬펐을까. 바로 그때 할아버지 목소리가 들려왔다. 임자, 임자. 할아버지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일으켜달라고 했다. 할머니와 나의 부축을 받으며 할아버지는 한 걸음 한 걸음 창가 쪽으로 걸어갔다. 할아버지는 힘겨운 숨을 걸으며 창밖을 살폈다. 창문 밖 멀지 않는 곳에 정문 쪽으로 걸어가는 막내딸의 뒷모습이 보였다. 할아버지는 오른팔을 들었다. 딸의 뒷모습을 어루만지듯 할아버지는 유리창을 쓰다듬었다. 딸을 향해 마지막 인사를 하는 할아버지의 눈가로 눈물이 가만가만 흘러내렸다. 오늘의 영상 어떠셨나요? 요양원, 요양병원에 계신 부모님께 안부전화 한 통화 드릴 수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노후의 지혜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황금빛으로 무르익어가는 여러분의 지혜로운 인생을 언제나 응원합니다.